감옥에서 그냥 죽지 그랬어요. 살아 돌아온 게 죄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손을 발로 밟으며 말했습니다. 아, 수진아! 12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버지 제삿 날마다 오늘을 꿈꿨다고요. 폭설이 쏟아지는 산골 폐교. 외투도 신발도 빼앗긴 채 72세 시어머니는 콘크리트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쾅!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 인연이 얼어 죽으면 치매. 노인 실종으로 끝이야. 며느리와 사돈댁은 킬킬거리며 떠났습니다. 12년 묵은 복수를 끝냈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녀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뒤 제가 국가배상금 950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니들이 죽이려던 그 할망구가 950억 부자가 됐어. 근데 니들한텐 단 한 푼도 없어. 오늘은 22년 억울한 감옥살이 끝에 950억을 받게 된 72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다면 여러분은 용서하실 수 있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폭설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인적 없는 산골 폐교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췄어요. 차 문이 열리고 두 여자가 내렸습니다. 며느리 이수진과 사돈 한말숙이었죠. 두 사람은 뒷좌석에서 의식이 흐릿한 노인 한 명을 끌어냈습니다. 72세 박순덕이었습니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신 박순덕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이수진이 시어머니의 외투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순덕이 비틀거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왜 이러니? 추워. 이수진이 외투를 바닥에 내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외투 비싸거든요. 어차피 죽을 사람한테 아까워서요. 한말숙이 박순덕의 신발을 벗기며 낄낄거렸어요. 잘못은요? 숨을 쉬고 있는 게 잘못이지. 우리 남편 죽여놓고 잘 먹고 잘 살게? 그건 안 되지. 이수진이 시어머니를 폐교 교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박순덕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12년 동안 기다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삿날마다 오늘을 꿈꿨다고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폐교 안에 싸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덕이 바닥에 엎드린 채 손을 내밀었어요. 수진아, 살려줘. 제발. 재호 엄마잖아. 손주들 할머니잖아. 이수진이 그 손을 발로 밟았습니다. 으악! 박순덕의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손주요? 그 애들한테 할머니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정가자 할머니가 어딨어요? 한말숙이 박순덕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여보 봐요. 드디어 복수하는 거예요. 2년이 얼어 죽으면 치매 노인 실종으로 처리되는 거야. 이수진이 쪼그려 앉아 시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이면 여기 눈이 2미터는 쌓일 거예요. 봄에 눈 녹으면 뼈라도 나오려나? 박순덕이 오열하며 매달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22년 감옥살이도 모자라서. 이수진이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잘못이요? 살아 돌아온 게 잘못이죠. 감옥에서 그냥 죽지 그랬어요. 한말숙이 문 앞에서 재촉했어요. 야, 빨리 와. 시체 되기 전에 가자. 이수진이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아버지 원수 갚는 거예요. 편히 가세요. 쾅! 문이 닫히고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폐교 안에는 박순덕의 울부짖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살려줘.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 문을 두드리는 힘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박순덕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2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봄 박순덕은 22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교도소 정문을 나섰습니다.
22년 전 마을 이장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박순덕은 진범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50세에 들어가서 72세에 나온 것이었죠. 교도소 앞에는 딸 박순이만 서 있었습니다. 엄마. 박순이가 달려와 어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박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이야. 엄마 나왔다. 박순이는 22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면회를 왔던 효녀였어요. 어머니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박순덕이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재호는 안 왔니? 박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빠한테 연락했는데 올케가 몸이 안 좋대서 못 온대. 박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운함을 애써 삼켰어요. 22년 만에 나오는 날인데 아들이 오지 않다니. 하지만 박순덕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아프면 어쩔 수 없지. 박순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모실게. 박순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재혼의 집에 가볼란다. 손주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어. 박순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올케 이수진에 대한 좋지 않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김재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수진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눈가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잘 모실게요. 박순덕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이수진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깨끗이 정돈된 방과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이는 올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상했어요. 11년간 시어머니 면회 한 번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어머니가 기뻐하시니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덕이 방에 들어간 뒤였어요. 이수진이 남편 김재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김재호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시작이야? 우리 아버지 원수 갚는 거지. 12년 동안 기다렸잖아. 이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김재호는 아내의 그 눈빛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11년간 아내에게 휘둘려온 김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허름한 원룸에서 한말숙이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드디어 그년이 나왔대. 한말숙이 영정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2년 전 당신을 거짓 증언자로 만들고 결국 당신을 죽게 만든 그년이야. 수진이가 복수해 줄 거야. 한말숙의 방벽에는 22년 전 재판 기사 스크랩과 박순덕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그 위에 빨간 글씨로 반드시 갚아준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말숙은 그날부터 딸 이수진과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박순덕을 어떻게 처리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녀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박순덕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국가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배상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복수에 눈이 먼 두 여자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박순덕을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 그것이 2년 후 그 폭설 내리는 밤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박순덕이 아들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수진은 겉으로는 완벽한 효부였어요.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고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박순덕은 며느리의 극진한 대접에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어느 날 이수진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 22년 동안 고생하셨으니 건강검진 한번 받으셔야죠. 박순덕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수진아. 검진이 끝난 후 이수진은 박순덕을 대기실에 앉혀두고 의사를 따로 찾아갔어요. 복도 끝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잠깐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수진이 의사 앞에 앉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시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못 찾으세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검사 결과로는 정상이신데요. 치매 소견이 전혀 없습니다. 이수진이 의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그냥 치매 초기라고 진단서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상인 분을 치매 환자로 진단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이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의사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이수진은 곧바로 친정어머니 한말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안 돼. 의사가 정상이래. 한말숙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뭐? 이 바보야. 그것도 제대로 못해? 의사가 불법이라고. 닥쳐. 네가 11년 동안 그 집에 시집가서 한 게 뭐야? 쓸모없는 것. 이수진은 친정어머니의 호통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머니 한말숙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말숙이 탁자를 내리치는 소리가 전화기로 들려왔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년을 살려둘 수는 없어. 엄마 어떡해. 일단 만나.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수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무렵 딸 박순희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시어머니 면회 한번 오지 않던 올케가 갑자기 효부가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박순희는 올케 이수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수진의 친정성이 이 씨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이만복. 12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박순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만복.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박순희는 법원을 찾아가 22년 전 어머니 재판 기록을 열람했어요. 증인 명단에서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만복. 22년 전 어머니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박순덕이 범인이라고 거짓 증언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만든 장본인. 박순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올케 아버지가 엄마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었어? 박순희는 더 깊이 조사했어요. 이만복은 거짓 증언 후 마을에서 쫓겨나듯 떠났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럼 올케는 복수하려고 오빠한테 접근한 거야? 박순희는 서둘러 어머니가 있는 오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순희가 도착했을 때 박순덕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엄마. 박순희가 급하게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올케 친정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김재호가 나왔어요. 누나, 왜 또 왔어? 김재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박순희가 오빠를 붙잡았어요. 오빠, 올케 친정 알아? 올케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결혼한 거야? 김재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며 말했어요. 알아. 그게 왜? 박순희가 경악했습니다. 알면서 결혼했어?
올케 아버지가 엄마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야. 닥쳐, 누나. 김재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박순덕이 놀라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재호야, 순이야, 왜 그러니? 김재호가 누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제발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수진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과거 일 가지고 왜 그래? 박순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오빠, 정신 차려. 올케가 왜 갑자기 효도하는 것 같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야. 그만해. 김재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나가 뭘 알아? 수진이가 11년 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엄마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누나는 신경 꺼. 김재호는 박순이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순덕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순이야, 무슨 일이니? 박순이는 어머니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저렇게 나오는데 어머니까지 상심하시면 어쩌나 싶었어요. 아니야,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빠랑 좀. 박순이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남편 김재호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아까도 내 이름을 3번이나 물어보셨어. 김재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치매 아니야?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초기 치매 증상이 있을 수 있대. 어머니 통장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게 좋겠어. 김재호는 11년간 아내에게 휘둘려온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말이라면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다음 날 김재호가 어머니 박순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통장 관리 좀 해드릴까요? 22년 동안 감옥에 계셨으니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박순덕은 아들의 말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래, 재호야. 네가 해주면 엄마가 편하지. 박순덕은 아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22년 만에 만난 아들이니까요. 그 아들이 설마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시어머니의 통장을 손에 넣자마자 친정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됐어. 통장 내가 갖고 있어. 한말숙이 전화기 너머로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그년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요? 일단 그년을 완전히 고립시켜. 딸이랑 연락 못하게 하고 바깥 출입도 못하게 해. 그러다 기회를 봐서. 한말숙이 말을 끊었어요. 전화로는 차마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며칠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박순덕은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며느리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박순덕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걱정 마. 그년 오래 안 가.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순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년이 아버지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데? 그년 때문이잖아. 박순덕은 숨을 죽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년 살려두지 않을 거라고. 박순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엄마 말대로 할게. 그래, 아무도 모르게.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덕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 온몸을 웅크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박순덕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딸에게 연락하려 해도
휴대폰은 며느리가 관리한다며 가져간 상태였습니다. 72세 노인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곧 폭설 내리는 폐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며느리의 사리를 알게 된 박순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집 전화기를 들었어요. 딸 박순희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자 신호음 대신 차단 안내 메시지가 흘러나왔어요. 이 번호는 수신 거부 상태입니다. 박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손을 쓴 것이었어요. 그때 이수진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어디 전화하세요? 박순덕은 화들짝 놀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아, 아니다. 그냥. 이수진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순이 언니한테 전화하시려고요? 언니가 요즘 바빠서 연락하지 말래요. 어머니 보면 마음이 아프대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편 딸 박순희는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되자 초조해졌습니다. 며칠째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박순희는 오빠 김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 좀 바꿔줘. 연락이 안 돼. 김재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좀 혼미하셔. 전화 받으시면 더 힘들어 하셔서 수진이가 관리하고 있어. 뭐?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수진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자극하지 마. 오빠. 김재호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박순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올케가 어머니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무렵 뜻밖의 인물이 박순덕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정태수, 75세. 22년 전 박순덕의 재판에서 결정적 증언을 거부했던 마을 사람이었어요. 정태수는 뉴스에서 박순덕의 무죄 확정 소식을 보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2년간 술로 세월을 보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22년 전 정태수는 박순덕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도 봤습니다. 하지만 증언하지 못했어요. 진범에게 가족이 협박당했거든요. 입 열면 내 식구들 다 죽여버린다. 정태수는 무서웠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 침묵 때문에 박순덕은 20년을 감옥에서 썩었습니다. 정태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박순덕이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울부짖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라도 사죄해야 해. 정태수는 박순덕을 찾아 이곳저곳을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아들 집 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날 저녁 이수진은 친정집으로 급하게 불려갔어요. 아버지 이만복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수진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어요.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22년 전 거짓 증언을 한 죄책감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 여자에게 미안하다.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수진은 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옆에 있던 한말숙이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다 그년 때문이야.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년이요? 박순덕? 그년이 내 아버지를 거짓 증언자로 만들었어. 그년 때문에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거야. 한말숙이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년만 없었으면 아버지가 안 죽어. 그년이 우리 남편을 죽인 거야. 이수진은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버지를 존경했던 이수진에게
그 죽음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진은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맹세했어요. 아버지, 제가 반드시 복수할게요. 그년 살려두지 않을 거예요. 1년 후 이수진은 김재호에게 접근했습니다. 박순덕의 아들. 복수를 위한 완벽한 대상이었어요. 이수진은 김재호에게 헌신적인 여자친구가 됐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11년 전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식 날 이수진은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그년이 출소하면 제가 직접 복수할게요. 이수진의 결혼은 처음부터 계획된 복수였습니다. 사랑은 없었어요. 오직 시어머니를 파멸시키겠다는 집념뿐이었습니다. 한말숙도 딸의 복수 결혼을 적극 부추겼어요. 잘했다. 그 집 며느리가 되면 그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한말숙은 12년간 딸에게 박순덕에 대한 증오심을 주입했습니다. 모녀는 박순덕이 출소하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2년 전 박순덕이 마침내 출소했습니다. 12년간 기다려온 복수의 날이 다가온 것이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폭설이 예보된 날이었어요. 기상청에서 50년 만에 폭설이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 좋은 요양원 보러 가요. 어머니 건강 위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박순덕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그래. 이수진이 시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산골로 향했어요. 중간에 한말숙이 합류했습니다. 이수진의 친정어머니였죠. 박순덕은 사돈이 왜 함께 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차가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박순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요양원이 이렇게 깊은 산속에 있니? 이수진이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기 안 해도 되겠네요. 뭐라고? 이수진이 차를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폐교 건물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머니 마지막 장소예요. 박순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이수진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1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때문에. 22년 전 거짓 증언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거예요. 박순덕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가 22년 전 재판에 그 증인이었다는 것을. 수진아, 그건 오해야. 내가. 닥쳐요. 이수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변명 듣기 싫어요. 아버지 복수는 오늘 끝나요. 한말숙이 박순덕을 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수면제가 든 음료를 강제로 먹였어요. 박순덕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두 여자는 힘이 빠진 시어머니를 폐교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외투를 벗기고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은 밤새 쏟아졌습니다. 폐교 교실 안 박순덕은 콘크리트 바닥에서 떨고 있었어요. 외투도 신발도 없이 맨몸이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살려줘. 누구 없어요. 박순덕은 마지막 힘을 짜내 창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문을 두드려봐도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쌓여갔어요. 폐교 건물이 눈에 파묻히고 있었습니다. 박순덕의 의식이 흐려졌어요.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재호야, 순이야.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며 박순덕은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에서 한 노인이 눈보라를 뚫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태수 75세, 22년간 죄책감에 시달려온 남자였습니다. 정태수는 박순덕의 무죄 확정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반드시 사죄해야 했습니다. 22년 전 법정에서 입을 다문 자신의 죄를 빌어야 했어요. 정태수는 수소문 끝에 박순덕이 아들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밤이었지만 찾아갔어요. 김재호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수진이 나왔어요. 누구세요? 저기 박순덕 씨 뵐 수 있을까요? 이수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요? 왜 찾으시는데요? 22년 전 일로 사죄드릴 게 있어서요. 이수진은 이 낯선 노인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22년 전이라는 말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정태수가 급히 물었어요. 어느 요양원인가요? 제가 찾아뵙고 싶은데. 이수진이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상골 쪽이에요. 정확한 주소는 저도 몰라요. 상골이요? 정태수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22년 전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상골 마을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태수는 돌아섰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폭설이 쏟아지는 밤에 노인을 요양원에 보냈다고? 그것도 상골 쪽에? 정태수는 곧바로 그 산골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태수는 밤새 요양원들을 찾아다녔어요. 22년 전 사건이 일어났던 마을 근처의 요양원들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박순덕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여기도 없다고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정태수는 직접 그 마을로 향했어요. 눈보라 속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녘이 되어 정태수는 22년 전 사건 현장이었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어요. 그때 정태수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폐교 앞에 타이어 자국이 있었어요. 아직 눈에 완전히 덮이지 않은 자국이었습니다. 이 눈보라에 누가 여길 왔지? 정태수는 차를 세우고 폐교로 다가갔어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폐교 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정태수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저게 사람이야. 정태수는 주위를 둘러보다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박순덕이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을 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박순덕 씨, 박순덕 씨. 정태수가 박순덕을 흔들었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태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박순덕을 감쌌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상골 폐교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정태수는 박순덕을 껴안고 체온을 올리려 안간힘을 썼어요. 제발 살아주세요. 22년 전 구하지 못한 죄, 이번엔 꼭 갚겠습니다. 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대원들이 박순덕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가 눈길을 헤치며 달렸어요. 정태수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박순덕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담당 의사가 정태수에게 말했습니다.
30분만 더 늦었으면 돌아가셨을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정태수는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정태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폐교에 노인이 버려져 있었어요. 외투도 신발도 없이요. 누가 일부러 버린 것 같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가 있었어요. 최 형사 55세. 22년 전 박순덕의 무죄를 밝혀낸 바로 그 형사였습니다. 최 형사는 폐교 현장을 조사했어요. 타이어 자국을 채취하고 깨진 창문 주변을 살폈습니다. 교실 안에서 빈 음료병을 발견했어요. 이건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는데 창밖에 버려진 휴대폰도 찾았습니다. 박순덕의 휴대폰이었어요. 최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야. 누가 의도적으로 버린 거야. 한편 그 시각 이수진과 한말숙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수진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끝났어. 이제 그녀는 없어. 한말숙이 전화기 너머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잘했다. 12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 이수진은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폭설에 노인이 실종된 것으로 처리될 거라고 믿었어요. 두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어젯밤부터 안 보여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혹시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이수진은 눈물까지 흘리며 걱정하는 효부 연기를 했어요. 한말숙도 옆에서 사돈을 걱정하는 척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연기에 속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딸 박순이는 난리가 났습니다. 오빠 김재호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누나, 어머니가 실종됐어. 뭐라고? 실종이라니. 박순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신데? 내가 갈게. 박순이는 수소문 끝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최 형사가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병원으로 달려간 박순이는 중환자실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긴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나야 순이야. 중환자실 밖에서 정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이가 정태수에게 다가갔어요. 저희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정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폐교에 버려져 계셨어요. 외투도 신발도 없이요. 폐교요? 요양원 보러 가셨다고 하던데 폐교에 계셨습니다. 박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올케와 사돈이 한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년들이 정말. 박순이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틀 후 박순덕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뜨자 딸 박순이가 보였습니다. 엄마 깨어났어? 박순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박순덕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순이야. 박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올케가 그런 거지? 올케랑 사돈이 엄마를 버린 거지? 박순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순이야,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네? 엄마, 무슨 소리야? 경찰에 말해야지. 박순덕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직접 끝낼 거야. 박순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그년들 앞에서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할 거야. 그러면서 증거를 모을 거다. 박순덕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22년 감옥살이에서 단련된 인내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12년을 기다렸다며? 나도 기다릴 수 있어. 그년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볼 때까지.
박순덕의 조용한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일주일 후 박순덕은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죽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경찰이 박순덕을 데려다 줬습니다. 최 형사가 이수진에게 말했어요. 폐교에서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구조했어요. 이수진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박순덕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 누구야? 이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며느리요. 며느리? 내가 며느리가 있어? 박순덕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완벽한 치매 연기였어요. 이수진은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똑같았어요. 자기 이름도 못 알아보고 아들 얼굴도 못 알아봤습니다. 이수진이 친정어머니 한말숙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이상해. 그년이 진짜 치매에 걸린 것 같아. 한말숙이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잘 됐네. 폐교에서 얼어 죽을 뻔했으니 머리가 돌았겠지. 차라리 잘 된 거야. 이수진도 안도했어요. 복수는 완성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가 됐으니 산 시체나 다름없다고 여겼죠.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저녁 뉴스를 보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22년 전 마을 이장 살인 사건의 피해자 박순덕 씨에게 국가배상금 95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화면에 박순덕의 사진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뭐라고? 이수진은 TV 앞으로 달려갔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배상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22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950억? 그년이 950억을 받는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곧바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 TV 봐. 지금 당장. 한말숙도 뉴스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950억이라고? 우리가 죽이려던 그년이 950억 부자야? 두 여자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어요. 복수한다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엄청난 돈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말숙이 정신을 차리며 말했어요. 야, 그년이 치매라며? 응, 아무것도 못 알아봐. 그럼 됐잖아. 치매면 후견인이 필요하잖아. 네가 후견인 되면 950억 다 내 거야. 이수진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복수심에 탐욕이 더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그때부터 이수진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를 더욱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산책도 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아요. 밖에 나가실래요? 박순덕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매 연기를 완벽하게 유지했어요. 이수진은 변호사를 찾아가 성년 후견인 제도를 상담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세요. 제가 후견인이 되면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이수진은 곧바로 후견인 심판 청구서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박순덕은 치매 연기를 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전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항상 품고 다녔어요. 엄마, 후견인 서류 준비 다 됐어. 곧 법원에 낼 거야. 잘했다. 950억 손에 넣으면 우리 인생 피는 거야. 이런 대화들이 차곡차곡 녹음됐습니다. 딸 박순이와 정태수도 몰래 도왔어요.
박순희는 22년 전 재판 기록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수진의 아버지 이만복이 거짓 증언을 한 이유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진짜 범인인 마을 이장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박순희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올케 아버지가 거짓 증언한 건 엄마 때문이 아니야. 자기 빚 때문이었어. 박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그 사람도 피해자야. 그럼 올케랑 사돈은 엉뚱한 사람을 원망한 거네? 그렇지. 하지만 그 진실은 그년들 스스로 알게 해야 해. 최 형사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폐교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이 이수진의 차량과 일치했습니다. 근처 주유소 CCTV에서 결정적 영상도 확보했어요.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 이수진과 한말숙이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간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폐교에서 발견된 음료병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최 형사가 정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언제든 체포할 수 있어요. 정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박순덕 씨가 직접 끝내고 싶어 하십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태수는 22년 전 자신이 증언을 거부한 진짜 이유를 자필 진술서로 작성해 최 형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진범에게 가족이 협박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박순덕은 기자 문 기사에게 연락했어요.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문 기사는 22년 전 사건부터 폐교 6기까지 모든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에 문 기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걸 기자회견으로 발표하시겠어요? 네. 후견인 심판 당일에 하겠습니다. 박순덕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자신만만한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생각이었어요. 드디어 후견인 심판 당일이 됐습니다. 이수진과 한말숙은 법원에 도착했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950억은 우리 거야. 김재호도 함께 왔어요. 아내 편에 서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이수진이 말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치매입니다. 제가 후견인이 되어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환자 본인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상태가 안 좋으셔서 못 모시고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한 노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순덕이었어요. 멀쩡한 모습으로. 이수진과 한말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순덕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법정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박순덕이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들어오자 이수진과 한말숙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있었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던 사람이 정상이었어요. 김재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었어? 11년간 아내에게 속아온 것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순덕이 판사를 향해 말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오늘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법정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문 기사가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순덕은 법정을 나와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순덕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박순덕입니다. 22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어요. 2달 전 저는 며느리와 사돈에게
폐교에 버려졌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외투도 신발도 빼앗기고 얼어 죽으라고 버려진 것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린 척 연기하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박순덕이 손에 든 녹음기를 들어보였어요. 여기에 며느리와 사돈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엄마, 후견인 서류 준비 다 됐어. 곧 법원에 낼 거야. 잘했다. 950억 손에 넣으면 우리 인생 피는 거야.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2년이 얼어 죽으면 치매 노인 실종으로 처리되는 거야. 12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 녹음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 형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경찰입니다. 폐교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최 형사가 화면에 CCTV 영상을 띄웠어요. 폭설이 내리던 그날 밤 이수진의 차가 폐교로 향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이수진과 한말숙 그리고 뒷좌석에 쓰러진 박순덕이 보였어요. 폐교에서 발견된 음료병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타이어 자국도 이수진 씨 차량과 일치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최 형사가 이수진과 한말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수진 씨, 한말숙 씨, 살인미수와 유기치사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순간 한말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한말숙이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내가 했어요. 하지만 다 전현 때문이에요. 기자들이 일제히 한말숙을 바라봤어요. 전현이 우리 남편을 죽였어요. 한말숙이 박순덕을 가리키며 절규했습니다. 22년 전 우리 남편은 전현 재판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 후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술에 빠져 살았어요. 한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12년 전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유서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박순덕에게 미안하다고. 그 죄책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전현만 없었으면 우리 남편 안 죽어요. 전현이 남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한말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박순덕 씨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거야?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950억 배상금을 노린 며느리의 범행인가? 남편 복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나? 22년 전 거짓 증언으로 인해 한 남자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비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인터넷 댓글창이 불타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나쁘긴 한데 박순덕도 좀. 남편이 자살한 건 박순덕 때문 아니야? 피해자인 척하지만 가해자 아님? 여론이 갈라졌어요. 일부는 박순덕 편이었지만 일부는 한말숙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박순덕은 22년 전에 이어 다시 한번 억울한 상황에 놓였어요. 분명히 피해자인데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김재호가 찾아왔어요. 박순덕은 박순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김재호가 문 앞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저예요. 재호예요. 박순희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 얼굴이 얼굴이야? 누나, 비켜. 어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 김재호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순덕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재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수진이를 용서해 주세요. 박순덕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수진이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유가 있잖아요. 수진이 아버지가 어머니 재판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박순덕은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호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도 조금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아버지가 왜 죽었는데요? 박순덕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22년 전 억울한 옥살이도 모자라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까지 이런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이가 폭발했어요. 오빠, 정신 차려. 박순이가 오빠를 밀쳤습니다. 올케가 오빠한테 접근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복수를 위한 거였어. 11년 동안 오빠를 이용한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올케가 12년 전 아버지 죽고 나서 바로 오빠한테 접근했어. 시어머니 복수하려고 오빠랑 결혼한 거야. 김재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 마.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 증거가 있어. 올케가 결혼 전부터 엄마 출소일을 체크하고 있었다고. 처음부터 계획된 거야. 김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수진이는 그런 애 아니야. 11년간 아내에게 세뇌당한 김재호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박순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빠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눈앞에서 증거를 봤으면서도. 김재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수진이 편이에요. 수진이가 감옥에 가면 저도 끝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김재호는 나가버렸습니다. 박순덕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22년간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자식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박순덕은 자신 때문에 정말로 사람이 죽은 것인지 괴로워했어요. 이만복이 왜 죽었는지 진짜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박순덕은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형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12년 전 이만복 씨가 왜 돌아가셨는지 제대로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유서 외에 다른 것은 없었는지요? 최 형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최 형사는 12년 전 이만복의 자살 사건 기록을 다시 열어봤어요. 유서는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서 내용이 너무 단순해. 다른 게 있었을 텐데. 최 형사는 이수진과 한말숙이 살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집을 뒤지면 뭔가 나올 거야. 12년간 숨겨진 진실이 곧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사흘 후 최 형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냈습니다. 한말숙의 집을 수색하기로 했어요. 12년 전 이만복의 자살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최 형사가 수사관들과 함께 한말숙의 집에 들어섰어요. 허름한 원룸이었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박순덕의 사진과 신문기사 스크랩이 붙어 있었어요. 수사관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밑. 그러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최 형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최 형사가 종이를 펼쳤어요. 이만복의 글씨였습니다. 12년 전에 쓴 또 다른 메모였어요. 최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메모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아내 말숙에게 나는 박순덕 씨 때문에 죽는 게 아니다. 당신의 끝없는 학대와 멸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떠난다. 22년 전 거짓 증언도 당신이 시킨 거였다. 당신의 도박빚 때문에 마을 이장에게 협박당했고 당신이 증언하라고 강요했다.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당신은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무능하다고 멸시했다. 이제 끝내려 한다. 당신 곁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수진아,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알아다오. 아버지는 박순덕 씨 때문이 아니라 내 어머니 때문에 떠나는 거야. 미안하다, 딸아. 최 형사는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말숙이 이 메모를 숨긴 거야. 12년 동안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한말숙은 남편을 죽게 만든 진짜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박순덕에게 덮어씌운 것이었어요. 딸 이수진에게도 12년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순덕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세뇌시킨 것이었죠. 최 형사는 추가 조사를 진행했어요. 이만복의 옛 동료들과 이웃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한결같았어요. 이만복 씨요? 그 사람 아내한테 엄청 시달렸어요. 한말숙 씨가 도박을 했어요. 빚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맨날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불쌍한 사람이었죠. 최 형사는 모든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한말숙이 남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는 증거가 쌓여갔어요. 최 형사는 이 모든 것을 박순덕에게 알렸습니다. 박순덕 씨,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순덕은 메모를 읽으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이만복 씨는 저 때문이 아니었군요. 네. 한말숙 씨의 학대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증언도 한말숙 씨가 강요한 거였어요. 박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2년간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였네요. 박순희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아무도 엄마 탓 못해. 진실이 밝혀졌잖아. 며칠 후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문기사가 특종 기사를 썼어요. 충격. 남편 자살의 진범은 아내였다. 12년간 숨겨진 메모 공개. 기사에는 이만복의 메모 전문이 실렸습니다. 한말숙의 학대와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이 다시 불타올랐어요. 한말숙 진짜 악마네. 딸한테 12년간 거짓말하고 복수시켰다고? 박순덕 씨 진짜 억울하겠다. 22년 감옥살이에 이번 일까지. 며느리도 피해자 아니야? 엄마한테 속은 거잖아. 이번에는 모든 여론이 박순덕 편이었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이수진은 뉴스를 보고 무너졌어요. 면회실에서 어머니 한말숙을 마주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수진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한말숙이 눈을 피했어요. 수진아, 그건 아버지가 남긴 메모가 있었대. 엄마가 숨겼대.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엄마 때문이었어? 한말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박순덕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복수해야 한다고? 이수진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내 인생이 뭐야? 12년이 뭐야? 그 여자 복수한다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시어머니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이수진이 오열했어요. 다 엄마 거짓말 때문이었어? 내 인생 전부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거야? 한말숙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수진은 면회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 안 볼 거야. 다시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수진과 한말숙은 각각 피고인석에 섰어요. 살인미수, 유기치사미수, 사기미수 등의 혐의였습니다. 검사가 구형했어요.
피고인 이수진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한말숙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수진 징역 8년, 피고인 한말숙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한말숙이 법정에서 소리쳤어요. 난 억울해. 다 그년 때문이야.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어요. 재판이 끝난 후 김재호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였습니다. 김재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를 바닥에 박으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순덕은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재호야, 이제야 정신이 드니? 수진이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11년 동안 속았어요. 장모가 모든 비극의 원흉이었고요. 김재호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폐교에 버려졌을 때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박순덕이 천천히 말했어요. 재호야, 네가 22년간 엄마를 기다리던 그 아이가 맞니? 김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면회 올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아니? 그런데 언제부터 네가 이렇게 됐니? 박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가 옆에 있으면서 눈과 귀를 막고 있었어. 수진이 말만 듣고 엄마 말은 듣지 않았어. 김재호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재호야, 솔직히 말할게. 엄마는 수진이보다 네가 더 원망스러웠어. 그 말에 김재호는 더 크게 울었어요. 박순덕은 기자회견을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저는 국가배상금 950억 원 중 50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을 돕는 무죄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아드님과 며느리 쪽에는 배상금을 나눠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순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는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니들이 그렇게 원하던 950억 한 푼도 못 가져가. 박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태수가 박순덕을 찾아왔어요. 박순덕 씨, 할 말이 있습니다. 정태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22년 전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한 것 평생 후회했습니다. 진범에게 가족이 협박당해서 그래도 변명이 안 됩니다. 박순덕이 정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정태수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두 번째 삶을 얻었습니다. 폐교에서 저를 구해줬잖아요. 정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2년 전 죄를 이번에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습니다. 박순덕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만 용서받으세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2년간의 죄책감과 원망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박순덕은 딸 박순희의 집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해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정태수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박순덕이 설립한 무죄재단은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재심을 돕고 출소 후 정착을 지원했습니다. 박순덕은 명예이사장으로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직접 만났어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정태수도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어요. 22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순덕 씨, 오늘도 상담 신청이 많아요. 정태수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래요. 억울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박순덕은 서류를 받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순이의 집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김재호였습니다. 이혼 후 1년 만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김재호가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재호예요. 박순이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인상을 썼어요. 오빠가 왜 또 와? 박순덕은 잠시 망설이다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박순덕은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재호야, 일어나라. 김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박순덕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재호야, 엄마가 감옥에서 22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너와 순이가 있었기 때문이야. 김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네가 엄마를 가장 아프게 했어. 수진이보다 사돈보다 네가 더. 김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11년 동안 옆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봤잖아. 눈 뜨고 장님 노릇을 했어. 박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건 널 벌주려는 게 아니야. 돈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가 똑똑히 봤잖아. 김재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가 정말 잘못을 뉘우친다면 엄마 마음의 문은 천천히 열어볼게.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박순덕은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어요. 김재호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 무릎 꿇은 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에서는 이수진이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박순덕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수진에게,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다. 마지막까지 죄책감에 시달린 것도 그만큼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야. 내 어머니의 거짓말이 너와 내 아버지의 인생을 모두 망쳤다. 너는 12년간 잘못된 복수를 했어. 나도 네가 미웠다. 하지만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진다. 미움을 놓아라. 그래야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박순덕 올림. 이수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2년간 품어온 복수심이 어머니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미움 때문에 인생을 망쳤어요. 이수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밤 이수진은 결심했어요. 출소하면 새 삶을 살겠다고. 복수가 아닌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며칠 후 박순덕은 딸 박순이, 정태수와 함께 어딘가로 향했어요. 22년 전 자신이 억울하게 잡혀갔던 그 마을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교는 그대로였어요. 박순덕이 폐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죽을 뻔했지. 박순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정태수가 차에서 작은 꽃나무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 심을까요? 박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폐교 앞에 작은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박순덕이 흙을 덮으며 말했어요. 이 나무가 크면 나쁜 기억도 다 묻히겠지. 박순이와 정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꽃나무 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박순덕은 폐교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세 사람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폐교가 점점 멀어졌어요. 한 달 후 무죄재단 사무실에서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막 출소한 젊은이가
박순덕을 찾아왔어요. 28살 청년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청년의 눈에 불안이 가득했어요. 5년간의 억울한 옥살이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순덕이 청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하지. 나도 22년을 잃었어. 그래도 다시 시작했잖아. 하지만 저는 세상이 당신을 버려도 포기하지 마세요. 박순덕이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내가 그 증거예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순덕은 청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박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2년을 잃었지만 남은 인생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박순덕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면 되겠니?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2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고도 꺾이지 않았던 한 여인. 폭설 속 폐교에 버려지고도 다시 일어난 그 강인함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950억이라는 금액,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배상금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십억대의 배상 판결도 여러 건 나왔고요.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 그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가 책임지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들이 있어요. 돈 앞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내 편이라 여겼던 사람도요. 그러니 재산은 반드시 본인이 관리하세요. 통장도 도장도 집문서도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내 곁에 누가 진짜인지 평소에 눈여겨보세요. 갑자기 잘해주는 사람보다 묵묵히 곁을 지켜온 사람이 진짜입니다. 박순덕 할머니 곁에도 22년간 면회를 다닌 딸이 있었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목숨을 구해준 정태수 씨가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진실이 밝혀지고 살아있어야 복수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가족에게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박순덕 할머니를 떠올려 주세요. 72세에 폐교에서 얼어 죽을 뻔하고도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곧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박순덕 할머니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